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철학자 지망생 준호는 어느 날 우연히 피터 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준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행동은 가능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 다음날 준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기대 이상의 기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효과적인 이타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준호는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석 진골목에서 한 노숙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준호는 철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준호는 철수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했지만 이 역시 그의 기준에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해결책일 뿐이야. 철수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 후 준호는 철수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한 비영리 단체가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준호는 이곳이야말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철수를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침내 작은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삶의 새로운 의미가 비쳤고 준호는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철수가 성공적으로 자립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노숙인들을 위한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준호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금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최대의 긍정적 영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열중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그의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천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효과적 이타주의는 준호 개인의 신념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삶의 가치와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이론은 고급 철학의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정직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제임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임스에게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웃 마리아 아주머니의 잃어버린 반지가 제임스의 집 마당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이 반지를 아끼고 소중히 여겼는데 며칠 전부터 반지를 찾을 수 없어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마리아 아주머니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나섰고 결국 자신의 마당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임스의 집 앞마당에서 그 반지를 찾았을 때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제임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가 반지를 일부러 가져가서 되돌려주는 척하며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제임스의 의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임스의 평소 행동과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왜 제임스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임스는 마리나 아주머니의 반지를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었고 이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임스는 범죄자가 아닌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엘리자베스 앤스콤의 행위 이론에 의하면 여기서 제임스의 행동은 단순히 그가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반지를 찾아 돌려주려 했던 순수한 의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제임스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 또한 다른 이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들의 의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죠. 교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행동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제임스의 의도가 결국 마을의 신뢰를 회복하게 했듯이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행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이야기는 실화와 픽션이 뒤섞여 있으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엉뚱한 운에 쪄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
한때 작은 마을에 두 명이 오랜 친구가 살고 있었어. 이름은 존과 마이클이었지. 둘은 늘 함께 다니며 마치 형제처럼 서로를 아꼈단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큰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 도시에 있는 동안 그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렌터카를 빌렸어. 문제는 그들이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일이 벌어졌어. 그날 밤 비가 오고 있었고 존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본 교차로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 그는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교차로 중앙을 지나다가 다른 차와 살짝 부딪혔어.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두 차량 모두 큰 손상 없이 멈췄단다. 사고는 작고 간단하게 처리되었어. 이들은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지. 다음날 이번에는 마이클이 운전을 하기로 했어. 마침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좋았지. 그들은 도심을 지나 한적한 외곽 도로로 나갔는데 거기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어. 마이클도 멈추기에 조금 늦었고 차는 도로의 중앙을 가로질러 조금씩 밀려났지. 이번에는 불행히도 길가에 서 있던 나무에 의도치 않게 차량이 부딪혔고 심지어 그곳에 있던 행인 한 명이 다치게 되었어.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행인은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단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라디오와 신문들은 이를 큰 사고로 보도했어. 마이클은 운전자 과실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주었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존과 마이클 모두 실제로는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아주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이야. 존은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끝날 행운을 얻었고 마이클은 그의 잘못 때문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어.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행운 개념이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둘 다 교차로에서 부주의했지만 외부 요인이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존은 운이 좋았다. 나거나 마이클은 불운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도덕적 잘못의 본질은 아주 유사했음을 깨달아야 해. 우리는 종종 결과에 의해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곤 해.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결과는 종종 개인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윌리엄스가 말했듯 도덕적 판단이 아닌 상황적 운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각자의 삶에서 행운과 불운의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번째 이야기한 옛날 마을에는 석공으로 유명한 장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크세노폰이었고 그는 마을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크세노폰은 외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지나치게 신경 썼고 그로 인해 때때로 깊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날 크세노폰은 가장 정교한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큰 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조각상이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랐고 마을 축제에서 선보일 최고의 작품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크세노폰은 조각상이 망가질까 걱정이 되었다. 조각상의 섬세한 부분들이 비에 젖어 망가질까봐 그는 마음을 졸였다. 그날 밤 크세노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는 내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신경 쓰다니 바보 같은 짓이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비가 멈췄는지를 확인하러 일찍 일어났다. 비는 멈추긴 했으나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의 조각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여러 군데에 물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크세노폰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노력과 열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때 마을을 지나던 한 철학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크세노폰이시여,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요? 철학자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으로 많은 이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었다. 크세노폰은 철학자에게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철학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록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 바로 우리의 반응이지. 그러면서 그는 에픽테토스의 이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니 외부의 변수를 걱정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오. 철학자의 조언은 크세노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조각상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돌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는 그날부터 조각상을 조각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고 비가 내린 흔적 가지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 마침내 축제날이 다가왔고 그의 조각상은 마을 중앙 광장에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여태껏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칭찬했다. 크세노폰은 비로 인해 조각상 일부가 훼손되리라는 불안 대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낸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그 후로도 크세노폰은 외부에 거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며 살아갔고 그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같은 교훈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크세노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크세노폰의 명예를 넘어 모든 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라는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었다.